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가 온다. 이게 반드시 축복만일 거냐 의견이 갈립니다. 예.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노후에 필요한 자금도 많아지고 일해야 되는 기간도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순수하게 경제적인 네. 논리예요. 장수는 확실한 리스크예요. 굉장히 고비용을 초래하는.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돈 되는 지식으로 꽉 채운 그런 지식 편의점이 여기에만 있죠. 목돈연구소에만 있는 지식 편의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권 전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는 있었는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손에 꼽히는 수준이다. 그리고 그렇죠. 1등이죠. 그쵸. 고령자 가운데 5분 중에 1분은 혼자 사시는데 이 동거 가족에 비해서 소득이 절반 이하다. 그러니까 예. 걱정스러운 얘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은퇴를 진짜 잘 준비해야겠다. 이상권 전무님만 기다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아이고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저도 뭐 노후 준비를 저희도 뭐 그런 공부를 하는 조직에 있고 자료를 만드는 조직에 있고 또 교육도 영상도 만드는 일들을 하는데 이게 완벽한 공식과 같은 해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최선의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의사결정은 최악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최선일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후를 많은 분들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저와 다르신 분도 분명히 있을 네. 거지만 노후는 최악을 피하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악을 피하는 예, 게 최선이다. 가장 나쁜 상태로 가지 않게끔 그걸 내가 막는 거지. 이 노후에 뭐 어마어마한 희망이 있고 뭐 어마어마한 새로움이 있고 이런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게 그 희망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비율적으로 적습니다. 예, 현실 그렇고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마어마한 혁신적인 과학 기술이 나오고 그 어떤 경제에서 또 놀라운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소득도 늘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 사회에서 저성장으로 좀 직면을 했고 고령화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노후 설계는 최선을 찾는 게임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게임이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도 사실은 그런 쪽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좋다가 아니라 네. 이렇게 하면 좀 최악을 피하면서 갈 수 있다. 근데 나쁘지 쉽지는 않다. 않다. 쉽지는 않다. 예. 그래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을 피하는 거. 우리가 여러 가지 살다 보면 그 인생의 역정과 마주하게 될 때가 있는데 예. 노년 빈곤만큼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 이게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예,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이거 여성분들한테 죄송한데 이렇게 불행해지는 남성의 삶. 예, 그게 이제 소년 등과 네. 어려서 너무 출세하면 일찍 출세하면 그 세상 안하무에서 망가진다. 소년급제. 그래서 옛날 네. 어르신들 말씀에서 요즘 아이들이 막 뭐 공부 잘하고 막 의사 되고 막 이러면은 막 어마어마한 성공인 것 같지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소년 등과면 물론 소년 등과는 아니죠. 나이가 의사 시작한 3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너무 네. 그런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어린 나이에 어떤 성취 자체를 지나치게 그 내재화됐을 때 심리적으로 그것은 굉장히 네. 불행해질 수 있다. 중년 상처. 이제 배우자를 잃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도 최근에는 뭐 결혼 문화가 많이 바뀌고 그래서 하겠지만 어째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인간이 갖는 스트레스 중에서 1번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노년 빈곤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준비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1, 2차를 합쳐서 예.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 이제 퇴직 행렬에 서서히 나서게 되고 있다는 건데 이분들의 은퇴 준비할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점검해야 되는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도 그렇고 두 번째는 오늘 얘기는 주로 우리가 돈에 맞춰준 거거든요. 수익성 측면에서
그 허드렛 일이라도 오래 일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 예, 네. 꾸준하게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투자 수익이에요. 왜 그러냐면 극단적인 사례이긴 한데 60세에 퇴직해서 기존에 벌어놓은 돈으로 뺏어 사는 경우. 예? 그다음에 70세까지 여기 국민연금이라고 다 고려 안 한 겁니다. 네. 극단적인 예시예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다른 한 분은 70세까지 월 300만 원씩 수입이 있고 그것만으로 산 경우. 근데 둘 다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은 60세 시점에 현금은 2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억 원 한 분은 2억 원을 가지고 계속 돈을 빼서 쓴 거고 300만 원씩 생활비로.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네. 그다음에 다른 한 분은 2억 원을 그대로 냅두고 그다음에 300만 원 가지고 계속 생활을 한 경우에 10년이 지나고 나면 두 사람의 자산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물론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2억 원에서 월 300만 원씩 인출했던 경우는 뭐 딱 계산이 나오죠. 2년도 10년도 안 가서 그냥 다 고갈이 돼 버리죠. 근데 만약에 그 60세부터 70세까지 월 300만 원 수입이 있고 그거로 맞춰서 산 사람들은 2억 원을 10년간 6%로 운용을 했을 경우에 연복리로 네. 그 돈은 3억 원이 넘습니다. 야. 한 3억 5천 정도 되는 거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동일한 출발에서 했지만 일을 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수입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거는 현재 생활비를 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 보유 자산에서 수익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후자는 생각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재무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서도 은퇴 준비에서도 가장 수익성을 높인 거는 어떤 투자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1번은 내가 일자리 오래 머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이것도 반박하는 분도 계세요. 뭐 내가 이제 떠나서 나는 살겠다. 그건 가치관의 문제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오로지 경제적 논리로 그다음에 보유 자산의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자리 오래 머무는 것 자체만큼 수익성이 좋은 것은 없다. 엄청나게 투자를 잘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리고 어느 직장에 속해 있든 일단 건강보험료. 예.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사회적인 나의 자아 효능감이 올라간다는 거. 제 친구 중에 아주 부자가 있는데 네. 전 그러거든요. 가끔 나는 회사 오래 다니기 싫어 그러면 야야야 돈 많으면 뭔지 아냐? 돈 많아도 사람들이 몰라줘. 내가 돈 쓰는 데서만 알아주지. 내가 동네 다닐 때 몰라. 동네 아저씨인데 야 너는 기업체 임원이라고 그러니까 임원이라고 그러면은 야 돈 있고 얼마 없고 간에 알아준다. 네가 그걸 네. 몰라서 그렇다. 저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술자리에서 근데 뭐 그래도 저는 좀 뭐 너무 오래 일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요. 이게 선택사항이 되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말고 하고 싶어서 일하고 하고 싶어서 은퇴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아니 사실 다들 생각은 하실 거예요. 자산이 뭐 내가 한 100억쯤 있다 해도 70세까지는 나는 건강하고 사회활동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개념이 그 영국의 경영사상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경영 철학자인데 찰스 핸디라는 분이 2000년대 초반에 쓴 책 중에 아마 절판돼 있을 거예요. 그 책이 포트폴리오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대학 교수를 하다가 그다음에 로얄 더치셀의 임원이었고 런던 정경대학의 MBA 과정을 만들었던 분인데 대학 교수도 하셨죠. 이제 그만두시고 이분이 이제 스스로 그만두시면서 포트폴리오 인생이라는 개념을 제가 실천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는 일을 보통 우리가 주된 일자리에 있을 때는 한 가지 일로 나의 정체성을 표시를 해요. 우리 만약에 박연미 소장님 같은 경우 지금은 예전에 기자셨지만 정체성을 경제평론가 네. 아니면 경제 프로의 뭐 MC 이렇게 정체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저 같은 건 미래에서 임원이라는 게 저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성을 이제 퇴직하고 나서는 다양하게 짜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루 이틀은 집에서 가사 노동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하루는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나의 정체성을 하루는 내가 뭐 찰스 핸디 같은 경우는 경영 저술가니까 이틀 동안 난 경영 저술가로서의 삶, 그다음에 그 부인이 사진가인데 뭐 하루는 일주일 하루는 부인의 비서로서의 삶, 이런 식으로 자기 삶을 다양한 형태로 포트폴리오 짜는 방식으로 규정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 찰스 핸디 그 분의 2000년 초반에 조언이었죠. 근데 굉장히 해안이 있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되면 많은 분들이 하나의 일로 한 가지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렵다. 뭐 요즘 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저 아시는 분은 그 우유 배달 하시는 분도 봤어요. 아침에 뭐 아침장이 원체 없으셔도 자기는 운동삼아 한다는 분인데 그것이 뭐 가치를 떠나서 그냥 그런 분은 이제 자기 자신을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죠. 포트폴리오 인생을 자기는 뭐 매일 아침은 우유 배달부로서의 삶을 사는 거고 그다음에 점심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유형의 삶을 사는 거 이런 식으로 자기를 분산해서 거기에 단순히 경제적 활동과 봉사 활동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자기의 철학과 자기 경험에 맞게 짜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일을 접근해야지 내가 옛날 했던 것처럼 그런 보상도 받고 그렇게 내가 대접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런 거 얻을 수 있으신 분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요. 저도 뭐 예. 퇴근하면 똑같습니다. 서주연 서울에 사는 주부 박연미 씨. 저도 퇴근하면 정체성 똑같은데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가 온다. 이게 반드시 축복만일 거냐 의견이 갈립니다. 예.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노후에 필요한 자금도 많아지고 일해야 되는 기간도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순수하게 경제적인 네. 논리예요. 장수는 확실한 리스크예요. 굉장히 고비용을 초래하는.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장수에 더해지는 다른 어떤 삶의 기쁨이라든가 어떤 삶을 관조하는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는 거 다 뺀 겁니다. 여기서는 순수하게 우리가 돈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장수는 그 리스크고 오래 사는 것 자체는 굉장한 더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게다가 이 리스크의 가장 큰 맹점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 이제 안락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예, 우리나라도 그런 분이 있으셨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가 됐었는데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경우는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이 시점을 오래 가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속성을 가진 게 장수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그러면 사망의 확률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사망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베팅할 것이냐? 내가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너무 오래 사는 거에 베팅을 해버리고 돈을 안 쓰면 노년 내내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굉장히 짠내 나는 거죠.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 네.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난 몰라. 노년 초기에도 나는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돼서 고갈이 되면 은퇴 파산의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말은 제가 쉬워요. 저도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께 개념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라는 거죠. 일단은 장수 리스크의 기간을 최대한 넓게 잡아라. 최소한 제가 90세 정도는 잡아야 된다.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사세요. 예? 90세 정도에 잡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다행은 뭐냐면 우리가 통계를 보게 되면 75세에서 85,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그 75세에서 80세부터 본격적인 이제 후기 고령기에 들어가는 건데 80세부터 쓰는 생활비가 뭐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략 50대 쓰는 거에 절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용이 80대가 되면 확 줄어요. 네. 예? 그러니까 향후 10년은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90세까지 되면 이때 문제가 되는 건 건강상의 비용이에요. 이런 것들 이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제가 관리하는 말씀드리는 게 하는 거. 그럼 병이 났을 때 뭐 진단비 같은 게 많이 나오면은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거로요. 그런 거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되고 요식 그러니까 뭐냐면 그 노년 초반에 돈을 좀 더 써도 된다. 내가 이제 그 프로세스를 짤 때 사명을 뱉을 때 미뤄뒀던 여행도 한 그쵸. 번쯤은 가고 그리고 네. 또 80세가 넘어가시면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뭐 이것이 앞으로는 더 노인들은 지금의 노인보다 더 건강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뭐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80대 넘어서는 좀 힘드셔서 여행 안 가신 분도 확률적으로 많이 많지 있어요. 않죠. 예, 뭐 제 선배님은 50대 중반에 퇴직하셔서 3년을 해외여행을 다니시더니 돈도 많으신데 근데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예.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 수명이 길어진다는 건 축복인 것 같기도 하지만 고민해 봐야 할 것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는 아마 회사에서 월급쟁이로 나는 평생 살았어요. 이런 분들은 야 이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나니까 건강보험료 같은 사회보장 비용이 그쵸. 엄청나구나. 이거 바로 느끼실걸요. 예, 이 건강보험료 같은 사회보장 그 비용을 안 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혜택도 보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없어요.
이 부담을 경과시키는 방법만 있을 뿐인 겁니다. 이거는 줄이는 거. 네, 사회가 돌아가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 뭐 혁명을 해서 사회 제도 바꾸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건 일종의 사회적인 약속이니까요. 예, 약속에서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건보료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자산을 좀 많이 모으는 거죠. 뭐 늘 말씀드리지만 연금저축계좌라든가 IRP라든가 퇴직연금 이런 것들은 그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 연금은 전부 다 연금 소득세만 내고 모든 것이 종결되고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오. 그러니까 뭐 연금이 많으신 분들은 만약에 많이 모으는 이 돈에서 내가 뭐 월 100만 원씩 뺀다. 내가 은행 이자로 100만 원씩 받으면 이건 건보료 산정 기준에 들어가지만 연금저축계좌 IRP 퇴직연금 여기서 받는 건 안 들어가고 국민연금에서 받는 건 들어가요. 네. 건보료 산정에. 그다음에 뭐 공무원연금이나 뭐 우리가 이제 사학연금이 직영연금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역가입자가 전화가 되면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계속 가입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게 퇴직한 사람들이 너무 급격하게 만약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장 가입자일 때 내가 소득을 중심으로 내가 국민 여기 건강보험료 산정이 되지만 그 지역 가입자가 되는 순간으로 자산으로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 집 뭐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바뀌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소프트 랜딩할 수 있도록 그 사이에 3년 정도의 유예 장치를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어요. 그게 이미 계속 가입 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역 가입자로 바뀌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산정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가 올 거 아닙니까? 이거와 내가 회사 다닐 때 마지막 네. 1년 이상 다니는 회사에서 받을 때 건강보험료 두 개를 비교해서 싼 거를 선택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주는군요. 그래서 이게 또 네. 오래 일하면 좋은 게 또 뭐냐면은 내가 주된 일자리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일자리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소득이 적은 일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 네. 내가 기존에 있는 보유 자산의 수익성을 높이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가 낮출 수 있군요. 낮출 수 있고 이게 또 퇴직한 다음에도 뭐냐면은 이미 계속 자기 제도를 이어가게 되면 3년을 또 유예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은퇴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기존 다녔던 직장에서 내셨던 그 보험료가 만약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을 때 청구받게 되는 보험료보다 저렴하다. 예. 그럼 전화해서 저는 그걸로 할게요. 3년 동안 그걸로 낼게요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이거를 내가 직접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건강공단이 잘 돼 있어서 네. 그 퇴직하시면 곧장 물어보시고 또 깜빡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 가입자 서류가 와요.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2개월 이내에 내가 신청을 해야 돼요. 기간이 있군요. 네, 2개월 내에 꼭 네. 명심하세요. 2달 안에. 그러니까 퇴직하시면 그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내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들어가셔서 제가 지역 가입자가 됐을 때와 기존에 했을 때 이미 가입을 내는 거 직장을 내는 것을 때 비용을 비교하실 수나 그럼 그쪽에서 안내문이 와요. 그걸 보고서 내가 연락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예. 중간에 자산 변동 있을 때도 건강보험공단에 알려주시면 이게 조정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수명이 길어졌다. 이 자산운용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예. 그동안 쌓아놓은 연금 같은 자산 이거 어떻게 쓸까요? 예.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60세에 퇴직해서 90세까지 산다고 그러면 물론 일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을 운용해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여기서 현금 흐름도 받아야 되고 내 자산도 현금 흐름을 고갈시키지 않으려면 성장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내가 뽑아내면서도 성장해내는 이 이중의 과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이게 뭐 딱 쉽지 정답이 뭐냐 그러면 저도 이걸 알면 제가 뭐하러 직장을 다니겠습니까 진짜 이걸 딱 알 수 있다는 하지만 네.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제 한 30년 내지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내가 금액이 많든 적든 자산 운용을 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그 자산 운용의 목표는 현금 흐름을 빼면서도 내 자산의 성장을 같이 도모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이중의 과제에 있다. 와.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면 딱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네. 먼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떤 자산,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래서 이제 것입니까? 말씀드리는 게 이게 하나의 상품이나 하나로 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내가 60세 퇴직이 왔는데 이거 하나만 가입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99%가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제가 아까 장수 리스크를 말씀드리는데 네. 장수 리스크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는 장수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가 이제 실패할 확률이 높은 확률에 내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사기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 자영업이라든가 잘 모르는 경험이 없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중 리스크를 내가 짊어지게 되는 거죠. 모르는 거 하지 마시고 예. 까먹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거 안전하게 운용하시는 거 그리고 주택연금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죠? 그렇죠. 주택연금은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 한 시세 12억 원까지는 국민연금 주택연금 받을 수 있게끔 제도가 개편이 네. 됐으니까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장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막아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상품이니까 좀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오늘도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팁이었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